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뉴욕 증시는 간밤에 노동절로 휴장을 했습니다. 시장은 오늘 3일부터 정상 운영이 되고요. 그 3일이 9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9월 첫 거래일을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잠깐의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13% 상승한 18,930.85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0.2% 상승한 7,646.4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15% 하락한 8,363.8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제조업 PMI가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나오기는 했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독일의 제조업 PMI의 경우 예비치보다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월보다는 밑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이 제조업 경기 침체가 심화됐다라는 점을 더욱더 강하게 시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비정상적으로 좀 긴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증시의 휴장으로 우리 시장의 거래량이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업종 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역시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될 것이고요. 이 지표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시장의 모멘텀 찾자라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은 좋았지만 현재는 그 힘이 조금 빠진 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가 휴장을 맞이한 가운데 8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도 경계감이 짙은 상황입니다. 뚜렷한 방향성 없이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는 이 가운데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상승해주나 했는데 상승폭 반납하면서 현재 전일 대비 1.09% 하락한 760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보시면 전일 대비 0.48% 하락한 2,668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10% 하락한 760선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 역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인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에서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 2,175억 원, 기관 2,34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홀로 4,349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 695억 원, 기관 915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홀로 1,694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도 함께 보시면은 코스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2%대에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글로벌 판매량이 하락세라는 소식에 현재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시총 상위주들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그래도 바이오주 그중에서도 이제 알테오젠이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시총 1위를 탈환해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에서는 또 유한양행이 바이오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오늘도 장중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 외에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금융주들 밸류업 모멘텀으로 상승해주고 있고요. 어제 법안 발의 소식에 시간 내에서 상승해줬던 STO 관련주들 VR까지 발동되면서 오늘 어제보다 더 큰 시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뚜렷한 주도주 없이 테마주들이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장세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화제의 종목을 집중 탐구하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화요일에 함께하는 위클리 부동산 이슈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들의 특징적인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어떤 종목들이 뜨겁게 시장을 달구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와야겠는데요. 특징주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죠. 이 시각 특징주 탑5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5위 아이비전 윅스입니다. 아이비전 윅스 오늘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자마자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이비전 윅스는 하나금융 24호 스펙과 합병하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15년에 설립된 아이비전 윅스는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특화된 비전 검사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업으로 영상과 이미지를 통해 제품의 외관적 결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분석하는 머신 비전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비전 윅스 장중 한때는 상한가인 4,260원에 도달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16% 상승한 3,8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4위 종목입니다. 4위 종목 K옥션입니다. K옥션 오늘 STO주들이 급등하면서 그 물결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데요. 여당이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춰선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을 이달 재개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토큰증권 시가총액이 오는 2030년이면 3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성장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STO, 이 토큰을 이용하면 미술품과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영향을 받아서 미술품 경매와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K옥션에 오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23% 상승한 4,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3위입니다. 3위 삼성물산입니다. 네, 삼성물산 오늘 견고한 신사업 전망에 주주 환원 정책까지 들어오면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물산이 건설, 상사, 바이오 등 대다수 부문에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건설과 상사를 모두 보유한 삼성물산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과 함께 2026년까지 보유 자사주를 모두 소각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며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물산 5% 넘게 상승하며 15만 4,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3위 종목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2위 종목입니다. 2위는 셀루메드입니다. 셀루메드 오늘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 신제품을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가 밀어 올라가고 있는데요. 셀루메드는 이날 개장 전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 신제품 셀루던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셀루던필은 무세포 동종진필을 기반으로 한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로 기존 제품보다 뛰어난 생체 적합성과 조직 재생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주 사침을 이용하여 간편한 시술도 가능하고 다양한 피부 결손 부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인체 조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면역 거부 반응이 적고 빠른 조직 재생도 돕는다는 소식이 투심을 전했습니다. 한편 셀루메드는 미용 분야를 타겟으로 한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인 셀루덤 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셀루메드 장 시작과 동시에 매수세 몰리면서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현재는 29.95% 상승한 1,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2위 종목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1위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1위는 가온전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온전선 오늘 GMP 인수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전날 이사회를 열고 LS전선을 대상으로 한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가온전선은 LS전선의 자회사로 이번에 GMP를 인수하면 전선용 소재부터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가온전선은 이런 통합 관리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온전선 지난해 매출 1조 4,086원을 기록한 국내 3위 규모의 종합전선 회사인데요.
현재는 0.29% 오른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오늘은 하루 쉬어간 가운데 우리 증시 오늘은 관망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STO주들이 오늘은 힘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남은 시간도 저희 오수자와 함께하면서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5가지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 역시나 우리 시장 좀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개별 종목들이 조금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온전선 굉장히 크게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요. 가온전선 사실 한동안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선, 전력기기 쪽이 잠깐 또 조정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최근 다시금 또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온전선은 GMP 인수 소식과 함께 크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전력과 전선, 전력기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설립과 함께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한동안 좀 반도체가 쉬어가면서 전력기기들도 조금은 아쉬운 흐름 보였었는데 다시금 이 반도체의 훈풍이 불어왔기 때문일까요? 전선과 전력기기 쪽도 다시금 좋아지는 모습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전선과 전력기기도 계속해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 5가지 알아봤으니까요.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마켓나우 앵커드레스다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해볼 내용은요. 바로 우리 시장 오전장부터 굉장히 뜨겁게 달궈졌던 STO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가의 미술품을 딱 한 조각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매를 하시겠어요? 저라면 이것이 바로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구매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 투자가 가능한 투자 방법이 바로 STO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STO 토큰 증권은요,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주식, 채권 등과 같은 비유동자산, 또 부동산, 미술품 등과 같은 실물자산, 그리고 저작권, 특허,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자산을 담보로 이 토큰 증권을 발행해서 증권처럼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토큰은요, 증권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요. 증권처럼 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똑같은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IPO에 대비해서 굉장히 비용과 시간을 빠르게 간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또 스마트 컨트랙트죠. 이 디지털로 작성된 계약서를 활용해서 중간 관리자의 손품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강점까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데이터의 기록과 전송 과정까지 좀 투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고액 자산을 몇천 원 단위로 소액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지분을 쪼개서 팔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거래 상품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쉽게 창출할 수 있고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토큰과 연동된 자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증권을 통한 자산과 이익 분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간 국내에서도 많은 사업자가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많이 보였는데요. 미술품뿐만 아니라 음원 저작권, 부동산, 한우까지 정말 다양한 조각 상품들을 출시했었습니다. 저도 참고로 이제 부동산 STO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의 작고 소중한 시드로 건물주가 되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관련 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표류하고 있었는데요. 국내 토큰 증권 발행 STO 시장이 법제화에 막혀 지지부진한 사이에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은 이미 토큰 증권 규제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글로벌 STO 서밋 2024가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모인 연사들은 하나같이 법제화를 주장했습니다. 진일이 파이어리플룩스 세일즈 디렉터는 STO 시장은 오는 2030년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이 이러한 STO 거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에 좀 올라타기 위함일까요? 이 여당에서는 최근 토큰 증권 법제화 작업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토큰 증권이 안정적으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 사항 등 세부적인 시행령에 대해서는요, 이 금융위원회도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마련될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토큰 증권의 법제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토큰 증권 제도권 편입으로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21대 국회에서도 이제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적이 있는데요. 현재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법안 발의 소식에 대해서 이제 STO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STO 관련주들 주목받고 오늘 장에서도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관련 종목 주가 흐름 살펴보자면 먼저 갤럭시아 SM은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지분 54.6%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NFT, STO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상한가 기록했네요. 또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자회사 갤럭시의 넥스트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NFT, STO 발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전문 업체 카르도와 STO 플랫폼도 구축을 했는데요. 현재 상한가에 가까운 27%대 상승하면서 9,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K옥션은 미술품 경매사인데요. 자회사 아트폼스를 통해 미술품 컬렉터와 STO 등 투자자를 위한 아트 애그리게이터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20%대 상승하면서 4,1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옥션 역시 미술품 경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자회사 서울옥션 블루를 통해 STO 플랫폼인 SOTW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2% 상승한 7,6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STO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TO 법제화 관련된 이야기가 급물살을 싸게 되면서 우리 시장이 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바로 밸류업 지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인 2일 한국거래소는 제7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2일에 개최됐던 10대 그룹 간담회 결과 공유와 또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의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요, 지난 2월 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이 기업 가치가 우수하거나 기업 가치 개선에 노력하는 곳에 투자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지수인데요. 거래소는 이 해당 지수가 나오게 되면 ETF 등 금융상품 출시에 좀 활용을 하고요. 또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9월 중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또 연내 ETF 출시와 밸류업 지수 선물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밸류업 공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시 이행기업 및 밸류업 표창기업에 대한 지수 편입 우대도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주요 기업들도 현재 잇따라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현대차부터 LG, 포스코까지 대기업 계열사들이 밸류업 참여를 공식화하고 나섰는데요. 기존의 금융 계열뿐만 아니라 비금융 계열에서도 밸류업 공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기업들이 특히 앞장서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지난 28일에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대대적인 밸류업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분기 배당금을 늘려서 최저 주당 배당금을 연간 1만 원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LG그룹 역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4분기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 5천억 원 규모의 LG전자와 LG화학의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LG전자 역시 밸류업 공시 계획을 밝히면서 4분기 시행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포스코 계열사들도 밸류업 공시를 예고했는데요. 4분기 중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밸류업 공시에 나선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밸류업 공시에 동참한 기업들의 평균 주가는 5%에서 평균 주가 상승률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10곳 중에 8곳의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밸류업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금융사들 그리고 보험사들 위주로 조금 상승 흐름이 두드러졌을 텐데요. 이 중에서 밸류업 공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KRX 증권과 KRX 은행 지수는 지난 5월 27일 밸류업 공시 시행 이후에 각각 12% 그리고 10% 넘게 상승하면서 코스피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좀 부진했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밸류업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 밸류업의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것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주 그리고 보험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DB금융투자는요. 0.71%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4,9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역시나 또 금융주 중에서도 유진투자증권 2.10% 상승하면서 4,620원대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주, 은행주로 꼽히는 KB금융 오늘은 약간 음봉 전환해서 0.91%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밸류업의 대표적인 대장주로 꼽히고 있으니까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보험주의 대표격인 삼성화재 역시 오늘 4.56% 급등해주면서 37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주, 보험주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제 코스닥 상장사 중 처음으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금융 데이터 전문 기업이죠. FN가이드 역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제는 30개월 만에 10,000원을 돌파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도 10,000원 이상 1,660원에 거래되고는 있지만 현재는 3.27%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역시나 좀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밸류업 예고와 어제 좋았던 2차 전지의 강세 흐름이 함께 맞물리면서 급등하는 흐름 보였죠. 포스코 홀딩스는 현재 0.14% 하락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포스코 퓨처엠 역시 오늘은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어제는 정말 크게 불기둥 쏘아 올리면서 상승하는 흐름 보였거든요. 오늘은 24만 1,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벌써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1.22%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요, 이렇게 밸류업 수혜주들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이 미국의 대선과 또 경기 침체 우려 등이 매크로 악재가 계속해서 좀 증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밸류업 관련주가 좀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계속해서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요. 유한타증권에서는 9월부터 이 밸류업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져야 한다라는 조언까지 했습니다. 네, 거래소의 설명대로 ETF를 출시하고 기관 투자자가 밸류업 지수를 투자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게 된다면 밸류업 지수에 편입한 종목은 대규모의 투자금 유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 환원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사실상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한 밸류업 참여 기업보다 미참여 기업의 비중이 더 높을 수도 있게 됐는데요. 이유를 따져보면 우선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한 기업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하거나 예고한 상장사는 총 27곳인데요. 27개의 종목은 지수를 구성하기에는 좀 부족한 숫자죠. 일본 밸류업 지수인 JPX 프라임 150 지수를 봐도 종목이 15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국거래소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은 100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죠. 더군다나 27개 기업을 모두 밸류업 지수에 포함을 시킬지 그것도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밸류업 프로그램이 별개라고 전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지수에 편입된 것이 아니고 또 참여하지 않아도 이제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예고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가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메리트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업 기업까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 등 구체적인 혜택이 정책으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밸류업 지수 발표와 함께 우리 시장 다시금 좀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함께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과 좀 관련된 이야기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투자 예탁금이 6조 원 넘게 빠져나가면서 연초 수준으로 좀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투자자 예탁금은요, 이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는 잔금의 총합인데요. 저도 사실 좀 많이 줄여 나갔거든요. 자,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증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 투자 심리까지도 좀 위축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개인 채권 순매수액도 3조 3,343억 원으로 월별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좀 투심이 냉각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금투세 이슈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이 금투세를 시행하느냐 또는 폐지를 하느냐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1일이었던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결국에는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채 끝이 났는데요. 이렇게 금투세를 두고 정치 공방이 길어지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최근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금투세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다 보니 주식 투자 비중을 투자자들이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어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자 감세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정말 뜨거운 화제인데요. 여당은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를, 그리고 야당은 시행을 하되 일정 기간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의견을 대립하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채 논의가 뒤로 미뤄지면서 주식시장의 불안감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당에서는 금투세 시행 시에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 투자 활성화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금투세가 이대로 시행되면 밸류업 효과도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세입 확보를 위해 금투세가 시행이 되어야 하며 금투세로 영향받는 투자자는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내 금융회사 절반 이상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를 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22대 국회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 결과 금융회사 10곳 중에서 6곳이 금투세 폐지 법안을 조속하게 통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꼽았습니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 초에 시행이 된다면요. 세무업계에
따른 단순 계산으로 159조 원의 새로운 과세 대상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미 금리 인하를 앞둔 시점에서 이 금투세 이슈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결국 세금이 많아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다시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까지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금투세가 시행되게 되면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수익에 대해서는 최소 20%에서 25%까지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내년 금투세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절세 상품인 ISA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ISA는 예금이자와 주식배당소득, 국내 상장 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되는 세제형 계좌인데요. 금투세 회피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ISA 가입자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대승한 지난 4월 이후부터 꾸준히 늘기 시작했는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IS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세법 개정안을 낸 점도 영향을 주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현재 야당에서 금투세 강행과 함께 ISA의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자는 7월 말 기준으로 월간 45.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금투세 관련 논의 빠르게 좀 해결이 되어서 우리 시장 다시금 안정화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슈로 함께 이야기해보는 사이에 우리 시장 어느새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의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증시가 휴장을 맞이함에 따라 관망세가 두드러지면서 눈치 보기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바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0.61% 하락하면서 2664.63포인트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역시나 하락 마감했는데요. 1.15% 하락하면서 760.36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인데요. 개인이 매수 우위 보이면서 기관과 외국인은 차익 실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4,633억 원 순매수 우위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381억 원, 외국인은 2,402억 원 순매도 우위 보였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순매수 우위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차익 실현했습니다. 개인은 1,653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기관은 939억 원, 외국인은 585억 원 차익 실현한 모습 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 종목인데요. 네, 모두 하락하면서 파란불켜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상승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파란불 켜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2.55% 하락하면서 72,500원에 오늘 종가 마감했는데요. SK하이닉스도 3.28% 크게 하락하면서 168,300원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0.24% 약보아 보이면서 41만 1,00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0.41% 하락하면서 91만 1,000원에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주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이 약세 흐름 가져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도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3.46% 하락하면서 23만 7,500원으로 오늘 종가 기록했는데요. 현대차는 3분기 해외 판매량 부진으로 실적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늘 하락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만 빨간불 켜고요. 모두 파란불 켜면서 오늘 장 마감했는데요. 네, 코스닥은 1위 탈환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오전 중에도 에코프로비엔과 알테오젠의 치열한 1위 다툼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알테오젠이 오늘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알테오젠 1.09% 상승하면서 32만 5,50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했네요. 에코프로비엔 오늘 아쉽게도 하락하면서 4.02%로 17만 4,5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엔캠과 HLB도 오늘 하락하면서 HLB 8만 8,0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엔캠은
20만 6,50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업종별로 순환매 장세가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오는 6일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망 흐름이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점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지금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희주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아쉽게 또 파란불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수급 상황을 좀 보시면 우리 코스피 수급에서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금 또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흐름이 굉장히 컸는데 이 흐름들을 모두 개인이 담아내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지수가 상승하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2,600선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나갔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하게 되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담기는 했지만 역시나 지수 상승은 좀 어려웠고요. 오늘 아슬아슬하게 760선을 방어하면서 760.37포인트로 마감을 해줬네요. 자, 우리 시장 이렇게 좀 아쉽게 흘러가기는 했지만 내일은 그래도 미증시 다시금 거래가 시작이 되니까요. 우리 시장에도 좀 수급이 쏠려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으니까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께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위클리 부동산 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동산과 재테크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많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네, 이런 고민들 저희 하정민 건국대 미래교육원 교수님 모시고 투자 이슈부터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우리 교수님 더 환한 얼굴로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부동산 시장 너무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이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사철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이사하신 분들 정말 많이 늘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사철을 맞이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에 시중 은행들이 이 금융 대출,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철 전세 대란 조짐이 다시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고 갭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공급 절벽이 다시금 또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요, 결국 이런 전세 대출을 중단하는 것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피해가 될 것이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전세 대출 전망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뭐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감과 또 불안감을 좀 그렇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집을 사기도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또 전세 물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은행에서 이제 가계 대출이 너무 네. 급격하게 이제 7월과 8월 달에 8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고자 해서 기존에는 이제 주담대 대출만 이렇게 조금 뭐 기간이라든지 금액을 제한한 게 아니라 지금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중별 지금 좀 살펴보면요. 전체 이제 가계대출이 이제 725조 정도에 육박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이후로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이제 가계 대출이 급증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 이제 주담대, 물론 전세자금 대출 포함해서 이제 대출이 한 528조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네네. 또 그리고 이제 어차피 스트레스 금리가 또 적용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안으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좀 옥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거나 혹은 주담대 같은 경우에도 보통 50년 최장이었다면 기간을 30년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금리까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가 전세가 어쨌든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사다리로 거쳐가는 절차였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금리는 금리대로 많이 올라가면서 전세 물량은 희소성이 더 높아짐에 따라서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되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은 없고 월세는 또 가속화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임대가라든지 수요가 좀 공급이 희소해지면은
가격은 당연히 또 그렇죠. 네, 올라가기 높아지겠죠. 마련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실은 뭐 가격 대비 전세자금 대출을 좀 많이 내준 것도 있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 전세자금 대출을 옥죄이게 되면 내가 뭐 5억짜리 뭐 7억짜리 집에 가야 될 것을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와 보면 그만큼 아래 단계의 그렇죠. 주택을 선택할 네네.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거의 질과도 좀 연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약간 구간별로 실수요자들 위주로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일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스트레스 총부채 DSR 2단계 규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이제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이제 7조 원을 넘어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7월 증가폭이 약 7조 6천억으로 월 기준 역대 최고였는데 그에 근접한 수치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8월 30일까지 늘어난 주택담보대출까지 감안하면 지난달 5대 은행의 월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8조 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주요 은행들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에 대해 좀 더 자체적으로 대출 요건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벌써 이제 시행이 됐죠. 9월 네. 1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시행 전부터 말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그렇죠. 스트레스 금리가 실행이 되게 되면은 보통 0.7에서 1.2% 정도 네, 금액이 그 대출 이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많이 늘어나네요. 네, 그렇게 되면 부담이 상당해지죠. 보통 주담대 같은 경우에 이제 3%대를 받았다. 그러면 이런 금리가 적용되게 되면 4% 중반대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거죠. 한마디로 금리가 많이 좀 올라가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부담을 더 이제 이용하는 분들이 부담을 더 갖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조금 더 고소득자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이 그만큼 나오지가 않아요. 아, 네, 그래요? 이게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출의 한도까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 실수요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곤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금리라든지 가계 대출이라든지 어떤 갭 투자하는 걸 좀 막아보자, 투기 수요를 막아보자 하는 것도 저변에 좀 깔려 있지만요. 이 그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그러네요. 해야게 되는 격으로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다.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중간 계층을 좀 지원 제도를 좀 마련해주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적용하는 한도랑 구간을 조금 더 꼼꼼히 해서 일부는 조금 약간 편안하게 실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게끔 혹은 당장 너무 이제 급격하게 시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시행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모든 제도나 규제 같은 것들이 그렇지만 한 번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좀 진통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을 좀 지원하고 또 이것들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함께 좀 병행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한 대책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좀 같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서요. 다가구 주택의 피해자를 위한 대책까지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정말 전 국민이 분노했던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런 의견들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좀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쉽지는 없죠. 않죠. 네. 어렵습니다.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어렵죠. 왜냐하면 다세대 같은 경우, 공공주택의 경우는 칸칸이 분양을 하기 때문에 뭐 경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은 경매로 낙찰 대금이 좀 많이 남으면 이것을 피해자에게 환급을 해준다.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빌라라든지 다가구 같은 경우는 경매 시장에서 썩 그렇게 맞아요. 인기가 매력적이지 있거나 않죠. 제값을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의 보증금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LH가 또 내놓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것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장기 20년 동안
거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요. 내가 이제 뭐 거주도 당장에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피해 금액을 조금 보장받고 변제받고. 예, 복구받고 네. 변제받고 싶어하는 것을 원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무상으로 오래 살게 해줄 테니까 그거는 좀 잊어라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실정에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뭐 뾰족한 방법이 있을 가능성은 좀 적지만요. 어떤 금액적인 지원제도라든지 아니면 거주뿐만 아니라 이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좀 다시 한번 재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아이고. 네, 그 전세 사기 당한 친구에게 그 집주인이 그냥 계속 쭉 살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방안이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피해 금액을 좀 산정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지금 잠깐 전환해 보려고 하는데요. 분양 시장이 이제 다시 활성화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전국에서 2만 1,200여 가구가 일반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석 연휴가 껴있는 달이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어서 전월 대비 오히려 공급 물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재건축이 지지부진하면서 신축 수요가 커지고 있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수도권 알짜 물량뿐만 아니라 강남권의 로또 아파트 분양이 대기 중이라고 하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에서도 물량이 나와서 청약 시장을 달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청약 시장 전망이 어떨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하반기 청약 시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로또 청약들이 좀 기다리고 있죠. 강남 인근권에서 분양가가 7천만 원 미만의 주택, 우와. 혹은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청담이라든지 수방사 자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또 인기 있는 그런 지역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8월달, 7월달 부동산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9월 1일이 된 지금까지요, 이 부동산 청약 시장을 보게 된다면 현재의 지금 이제 요 2달간의 청약률이요, 작년에 90% 청약률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네. 관심을 가지고 청약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없죠. 재건축, 재개발되는 단지도 일단 굉장히 많이 없고요. 현재 공급되고 있는 단지들의 입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청약이 어디가 잘 되냐 봤을 때 첫 번째는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입지인데요. 지금 이제 분양하는 것들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반기 이후에도 하반기에도 청약 시장은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하나 좀 걱정되는 것이요. 이제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물량 중에 2만 호 중에 거의 이제 12,000호 정도가 이제 수도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지방 물건입니다. 지방에서도 지금 분양 물건이 굉장히 많이 상당한데요.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미분양이 약간 해소되는 분위기에서 지방 현장에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시장 흐름이 좋으면 분양 물건들이 대기했다가 많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급이 좀 과잉된다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 시장에는 양극화 바람이 좀 많이 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청약 시장이 좀 활발해지게 되면서 또 서울과 지방의 갭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말씀해 주신 이 양극화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수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까지는 크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요 똘똘한 한 채에 또 집중되어 있고 모두 다 이제 수도권, 서울로 오기를 좀 희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렵겠지만 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입지라든지 인프라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신규 공급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사인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잘 갖춰놓은 그러한 단지들을 조금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해주신 하정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스타.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